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초등학교 1학년 가을 운동회였다. 내 생일이기도 했던 첫 번째 운동회여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였던 박터트리기가 절정에 오르고 천군과 백군의 함성소리가 파란 가을 하늘로 울려 퍼질 때였다. 드디어 큼지막한 천군의 박이 터지고 머리 위로 각양각색의 색종이가 떨어질 때 난 짝꿍인 소영이의 얼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나의 눈은 순식간에 소영이의 눈 속으로 빨려들었다. 마치 그 아이의 깊은 곳으로 내 영혼이 빠져들어가 그녀의 내부를 훑어보는 느낌을 받았다. 내 영혼의 눈은 소영이의 짧은 인생을 탐색했고 그녀에게서 빠져나오던 내 눈은 그녀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소영이의 미래를 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려왔고 뒤이어 구급차의 요란한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다음날 아침 병실에서 일어났다. 엄마, 어제 이상한 걸 봤어. 나는 전날 경험했던 것을 엄마에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엄마는 옅은 미소만 지으셨다. 분명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나는 짝꿍 소영이의 과거를 보았고 그 해에 얼마 남지 않은 미래도 보았다. 이틀 후 나는 학교로 돌아갔다. 등교하자마자 난 소영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집에 갈 때 꼭 파란불에 건널목 건너야 해. 소영이는 나와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음날 소영이는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운동회 날 내가 소영이의 눈에서 빠져나오며 보았던 끔찍한 교통사고가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소영이의 사고 소식을 접한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혼란과 슬픔에 빠졌지만 난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이미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기절까지 했으니까.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8살의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경험이었다. 다행히도 새로운 짝이 생기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묘한 경험은 서서히 잊히는 듯 했다. 거의 기억이 사라졌을 때 9살 생일이 돌아왔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가족들 모두 중국집에 모여 식사를 했다. 나는 좋아하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실컷 먹을 수 있어서 기뻤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데 우연히 중국집 주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 눈 속에서 그의 불행한 미래를 보았다. 주방에서부터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식당 전체로 퍼져나갔고 아저씨는 불을 끄다가 그만 연기에 질식해서 쓰러진다. 나는 주인 아저씨에게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다. 아저씨, 불 조심하세요. 아이쿠 고마워라. 우리 꼬마 손님이 참 착하구나. 아저씨는 내게 기특하다며 사탕을 챙겨주셨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아저씨를 볼 수 없었다. 며칠 후 그 중국집은 까맣게 타버렸고 동네에는 그 주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퍼졌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 후로도 매년 단 한 번 생일마다 난 한 사람의 불행한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TV에서 보는 유명인들도 있었다. 나는 유명한 홍콩 배우의 자살을 미리 보았으며 우리나라 가수의 사고사도 미리 알고 있었다. 난 생일이 싫었다. 마치 나의 출생이 다른 이들의 죽음을 담보로 한 것 같아 미치도록 싫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일에 혼자 지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엄마는 그런 나를 걱정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다. 나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대학에서의 첫 생일을 맞이했다. 새로 사귄 여자친구 미정이가 생일을 챙겨준다고 했지만 난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고 나에게 말도 없이 집까지 찾아왔다. 생일 선물을 전하고 싶다는 미정에게 엄마는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그 바람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서던 나는 미정이를 보고야 말았다. 순간 내 눈이 그녀의 눈으로 빠져들어가나 싶었지만 다행히 그녀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눈을 돌리는 순간
미정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들어왔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떤 힘에 이끌리듯 난 엄마의 눈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엄마의 미래가 보였다. 잠시 후 나는 그 자리에 기절하고 말았다. 내가 며칠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에 없었다. 병실에서 나를 간호하다가 짬을 내 집에 다녀오는 길에 공사장의 크레인이 엄마를 덮친 것이다. 내가 보고 기절한 엄마의 미래 그대로였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날 남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왔다. 그 후로 나는 40이 넘은 오늘까지도 혼자 생활을 하고 있다. 되도록 주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노력하고 평소에는 성실히 회사에 다니지만 1년에 단 한 번 내 생일만큼은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미래를 보는 눈이 나를 그대로 둔 건 아니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생일날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 깊은 산까지 몰래 뒤를 밟아 쫓아왔던 옛 여자친구 미정이,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 그리고 생일 미역국을 챙겨주고 싶어 수소문에 찾아온 아버지와 여동생까지. 그들은 모두 내 생일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죽음의 세계로 떠나갔다. 나는 언제부턴가 헷갈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의 미래를 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사신인가?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 아무도 없고 세상 어느 누구도 오지 못할 곳이 어디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나는 서해에 있는 무인도로 들어왔다. 인천에서 통통배를 타고 3시간 정도 가면 20여 가구가 옹기종기 살고 있는 가리도라는 섬이 나온다. 이 섬에서 다시 작은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촛대바위섬이라는 무인도가 나온다. 나는 이곳에 살고 있다. 아무도 섬에 오지 않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근처를 순찰하는 해양경찰대에 부탁해 육지나 가리도에 다녀오면 된다. 촛대바위 섬에 머문 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간다. 드디어 내 생일이다. 사람도 없고 TV도 없는 곳이어서 올해만큼은 그 누구의 죽음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덥수룩한 수염을 매만지며 바닷가 바위에 앉아있다. 마침 오후부터 폭풍으로 바다가 들썩인 까닭에 이번 41번째 생일만큼은 모두가 안전하리라는 기분 좋은 생각이 든다. 나는 거처인 오두박에서 밤 늦게까지 폭풍우를 지켜본다. 지금 시각 밤 11시. 이제 1시간만 지나면 8살 때부터 끈질기게 날 따라온 미래의 눈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다. 오래된 일기장에 끼어두었던 엄마의 사진을 꺼낸다. 그리운 사람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나는 엄마 사진을 벽에 걸려있는 거울에 옮겨 붙인다. 이제 엄마와 늘 함께다. 한결 기분이 좋아진다. 거울을 본다. 덥수룩한 수염이 눈에 거슬린다. 내일 아침에는 면도를 해야겠다. 이제 밤 11시 50분이다. 10분 후면 난 미래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진작 이렇게 할 걸 하고 뒤늦은 후회가 밀려온다. 후회의 얼굴을 하고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본다. 거울 속의 눈이 내 눈을 보고 있다. 나는 황급히 눈을 돌려보려 하지만 거울 속의 탐욕스러운 눈은 나를 그 자리에 그대로 묶어둔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거울 속에 희번덕이는 눈은 내게로 집요하게 들어와 천천히 과거를 훑고 내 뒤쪽의 미래마저 먹어치운다. 오두막은 점점 거세지는 폭풍으로 날아갈 듯 흔들리고 있다.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잔잔하고 햇빛이 파도 위에서 더없이 반짝일 때 해양경찰은 해변에 쓰러져 있는 40대 남자의 변세체를 발견했다. 시체를 싣고 육지로 나가는 해양경비선의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섞인다. 왜 이런 무인도까지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점점 경비선은 무인도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무심한 바다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